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세상 앞에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면 그 말들이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생활을 숨겨야 오래 산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내놓지 말라. 그것이 곧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법이다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속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외로움이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자식에게, 혹은 우연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말이 언제부턴가 나를 해석하는 잣대가 되고 그 잣대가 다시 나를 묶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선 말이 흔적이 됩니다. 그 흔적이 쌓이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 쉽게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으려 말이 많았고 나이 들면 편해지려 말이 많아진다. 그런데 결국 두 경우 다 후회가 남더라. 정약용의 숨겨라는 명령은 차가운 은둔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중심을 지켜라는 다정한 조언이었습니다. 남이 나를 다 알아야만 안심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채로, 보여주지 않는 채로 나를 온전히 품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이 들어 숨겨야 할 것은 돈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숨겨야 할 것은 마음의 사정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길 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당신에게 기피를 허락한 증거입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함부로 흘리지 않는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그 절제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곧 지혜로 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때 그 따뜻한 눈빛이 마치 오래된 고목의 가지에 새순처럼 피어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일은 무덤 속에 두어라. 꺼내면 썩은 냄새가 나고 묻으면 흙이 되어 밭을 기름지게 한다. 젊은 시절의 상처는 그때의 나를 키워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 불을 다시 꺼내 태우면 남은 건 연기뿐입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일을 붙잡고 억울함을 되뇌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과거의 시간에 갇혀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아픔의 무게를 끝까지 함께 져주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건 더 큰 공허뿐이지요.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얻으면 잠시 따뜻하지만 오래가면 나를 낮추는 독이 된다. 과거의 상처는 보여주지 않아야 치유됩니다. 마치 흉터를 자꾸 만지면 덧나는 것처럼 옛 이야기를 반복하면 마음의 상처는 다시 피가 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가 겪은 고통을 남의 위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품고 있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픔이 전해지고 침묵 속에서 따뜻함이 퍼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 버림받고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그때는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차를 한 잔 따뜻이 우리던 노인. 그분의 얼굴에는 상처가 아니라 한 생을 품은 고요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김의 품격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처를 넘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엔 여전히 아픈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누가 다시 평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내 마음의 흙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 흙 위에 오늘의 평온이 자라납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가볍게 흘러간다고 생각해도 어디에 닿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의 일은 바깥으로 내지 말라. 안의 시끄러움이 밖에 닿으면 복이 그 집을 떠난다.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내 가족 이야기를 했어. 그땐 그냥 속이 답답해서 털어놨는데 그게 돌아서 나를 찔렀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웃에게 자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소연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가 이웃을 돌고 돌아 며느리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식탁에는 침묵이 앉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워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로움 때문에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젊은 날의 고독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 외로움을 말로 풀면 말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집안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남의 말이 그 집의 주인이 된다.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내 이야기를 쥐고 있느냐입니다. 나이 들어 가족 간의 일은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시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상대의 말에 흙처럼 잠시 덮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만 서로의 후회가 자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는 잔소리꾼이야.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다음 날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러더라. 그날 이후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 남편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사이가 그리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가족의 이야기를 지킨다는 건 비밀을 숨긴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정약용의 숨겨라는 결국 가족의 평안을 지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말은 그 집의 복과 함께 움직입니다. 입 밖으로 새어나간 순간 복도 흩어집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하소연보다 기도를 택하고 불평보다 묵묵한 이해를 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집에는 고요한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드러내면 원망이 따라오고 가난을 드러내면 경멸이 따른다. 이 한 문장에 인간의 속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모아놨어. 혹은 반대로 이 나이에 가진 게 없네. 이 두 가지 말 모두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불을 켭니다. 질투, 안도, 계산, 혹은 동정. 그 어떤 것도 평온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드러내면 흩어지고 감추면 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돈을 복의 그릇이라 불렀습니다. 그릇 안을 자꾸 보여주면 복이 밖으로 나간다고 했지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었고 평생 모은 돈을 나눠줄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슬쩍 자신의 재산을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세 자식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안부를 물었지만 그날 이후엔 계산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주인으로만 불렸지요.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이를 무시하고 부한 이를 시기한다. 그러니 부와 빈을 모두 감춰라. 노년에 돈을 숨긴다는 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기보호입니다. 재정의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노인은 자식에게조차 재산을 이야기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마무리 속에서 행동으로 남깁니다. 누구에게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가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의 눈빛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한 노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제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것이다. 남에게 보이는 순간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단단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는 품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숨기는 건 단지 비밀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걸 자꾸 말하고 싶을수록 그건 내 안의 불안이 나를 흔든다는 뜻이니까요.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그는 은행보다 마음의 창고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그걸 미리 생각하며 욕심을 덜어냅니다. 정약용이 말한 숨김의 미덕은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잃지 않는다. 그것이 나이든 이가 가져야 할 조용한 지혜의 윤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를 드러내면 어리석음이 따르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지혜가 머문다. 짧지만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세상을 많이 겪습니다. 그만큼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웃을 수 있으면 그건 배움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옛날에 다 해봤지. 그 말과 함께 지혜는 조용히 그 사람의 곁을 떠납니다. 정약용은 배움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채 하는 자가 가장 큰 스승이다. 이는 겸손을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관계를 세우면 교만이 되고 모르는 것으로 관계를 세우면 이해가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서 지식은 나를 드러내고 지혜는 나를 감춥니다. 젊은 시절엔 배우는 즐거움이 성취였지만 노년에 배우는 즐거움은 비움입니다. 내가 아는 걸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배운 걸 자랑하려 드나요?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아직 덜 배워서 그렇다. 진짜 배운 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 현대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그 말에는 경험의 진심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으로 들립니다. 결국 말은 옳아도 마음은 닫히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을 남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묵묵히 바라보고 필요할 때 한마디로 돕습니다. 그 한마디는 교훈이 아니라 불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되 눈부시지 않은 불빛. 그런 어른을 사람들은 스승이라 부릅니다. 말보다 태도로 가르치는 사람, 지식보다 품으로 깨닫게 하는 사람. 정약용이 말한 숨김의 미덕은 바로 이런 품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듣는 용기, 가르치려 하기보다 공감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을 감춘다는 건 세상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혜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칼과 같아서 드러내면 다치고 숨기면 쓰임이 있다. 이 한마디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진심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화가 나면 솔직히 말하고 서운하면 표현해야 풀린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감정을 모두 내보였을 때 그 진심이 이해받기보다 피로로 돌아올 때가 많지요. 감정의 언어는 세다.
특히 외로움에서 나온 말은 상대의 귀보다 자기 가슴을 더 깊이 찌릅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부모 마음을 모른다. 나도 이제 너 같은 자식 둔 게 부끄럽다. 그 말은 한순간의 눈물이었지만 듣는 이의 가슴엔 돌이 됐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더 줄어들었지요. 그 노인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은 외로워서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외로움이 나를 속였더라.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사흘을 못 간다. 그러나 그 말의 흔적은 평생 간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속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건 마음이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진짜 어른은 분노를 삼키는 이가 아니라 분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절제는 체면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속상해도 잠시 침묵하고 슬퍼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나를 돕는가, 나를 해치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줍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일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단 게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렸던 거였어. 그 고백엔 후회가 아니라 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숨김의 미학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나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은 속으로 삼키되 그 눈물이 남을 적시지 않게 하는 절제. 그 절제가 바로 품격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되 그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감춰야 덕이 된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된다. 이 짧은 문장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선 이들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선행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왔고 이해했고 참았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엔 나도 그 정도는 했지 않은 작고 은근한 자부심이 자라납니다. 그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도 하지만 조용히 나를 가두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을 말하는 자는 이미 선행을 잃은 자다. 선행은 하늘로 가야 복이 되고 사람의 귀에 닿으면 이름만 남는다고 했지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리가 무너질 때마다 자신의 돈을 내어 고쳐주었지만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누가 이렇게 고쳐주는 걸까 했고 그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부자였다. 선행을 숨긴다는 건 칭찬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착한 일을 말로 드러내면 그 순간 마음은 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엔 고요가 머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덕의 흐름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 덕도 자신을 낮추는 데서 생긴다. 남이 모르게 흘러가는 덕, 그게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이 돌고 돌아내게 돌아옵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기억보다 평판으로 남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얼마나 선을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그 선을 얼마나 조용히 품었느냐입니다. 자식에게, 이웃에게, 후배에게 내가 한 일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엔 어느새 당신의 향기가 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정약용의 순결하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숨김은 감춤이 아니라 덕의 완성이다. 사람은 보여주려 할 때 약해지고 숨길 줄 알 때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보이는 삶이 나를 만들었다면 노년에는 보이지 않는 품격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품격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잠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너무 쉽게 내보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숨긴다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답게 남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히, 단단히, 품격 있게. 그것이 나이 든 이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